잘 보입니까? 예, 잘 보입니다. 이 포인터 잘 보여요? 네,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기본법이라고 이렇게 좀 일컬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본 것처럼 6월 29일 날 그 정의당에서 장혜영 의원이 주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10명이 발의한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심상정이라고 요분이 이제 요분 한 분 빼고는 다 비례대표 이 주동이 돼가지고 발의한 법안입니다. 확인. 오케이. 여보세요? 오케이. 안 넘어가지? 자, 진현아. 안녕하세요. 진현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네. 진현아, 그쪽에 음소거 눌러줄래?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건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법의 위헌성, 이렇게 뭐 어떤 면에서 헌법에 위배됐냐, 그 기본적인 문제점에 대해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류의 법안이 우리나라에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을 텐데 외국, 미국의 어떤 몇몇 개의 주,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몇몇 개의 국가, 영국, 뭐 이렇게 스페인, 덴마크 등등 그런 나라에서 통과돼서 지금 진행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폐해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폐해 사례들이 우리나라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또 명확하게 일어날 거로 기대되는 것들입니다. 시작했어. 참 이게 뭐 오늘 금년도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계속 이런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는가? 그런 역사적인 배경하고 또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과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이 뒤에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는 처음은 이제 그게 그 법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좀 더 남한테 설명해 주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잘 알아야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또 오늘 강의가 끝나고 나면 그 포괄차별적 금지법 법안도 내가 올려줄게요. 그하고 또 이런 폐해 사례라든지 또 문제점 정리한 것들 올려놓을 테니까 또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자료들도 나눠주고 또는 또 사람들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이제 뭐 57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가운데 이제 헌법에 유효되는 조항들이 어떤 것들인가 그런 것도 중심으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제 2조는 이제 정의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좀 정의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 2조 1항에 보면 성별이란 이렇게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리할 수 없는 성을 말한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성 그러면 남자, 여자 그 정도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알고 있는 건데 이 법에서는 하나를 더 정의를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 외에 어떻게 분리할 수 없는 제3의 성이 있다. 그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거죠.
그러면 제3의 성은 뭐냐?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겁니다. 제3의 성은 뭘 제3의 성으로 하느냐? 근데 이제 하여튼 제3의 성을 인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법은. 근데 이거는 헌법 36조의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헌법 36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 양성은 여기서 양성은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두 개의 성만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평등을 기초로 해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걸 기준해서 가족을 이룬다 하는 것이 헌법 36조입니다. 헌법 36조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법은 뭐냐면 남자 여자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성을 만들고 세 번째 성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헌법에 바로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만들기 전에 뭘 만들어야 됩니까? 헌법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현 정부가 2017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시도한 게 뭐였냐면 헌법을 바꾸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들어봤는지 모르는데 헌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굉장히 큰 이제 반대에 부딪혔죠. 그 헌법을 그때 바꾸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또 헌법을 보면 이거 말고 그때도 이제 이 양성이라는 걸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 없애려는 것도 시도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뭘 바꾸려고 했냐면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유자를 빼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민주주의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그 북한도 뭐예요? 인민민주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민민주주의하고 자유민주주의는 그러니까 북한과 남한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만 남겨놓으면 또 얼마큼 지나가서 그 앞에다가 인민 딱 붙여지면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때 2017년에 헌법을 바꾸려고 시도할 때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좀 고치려고 시도를 했었죠. 근데 하여튼 그때 헌법을 개헌하려고 하는 시도가 좌절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헌법을 바꿔야 되는 건 그 사람들이 알지만 뭐 하여튼 일단 그 헌법 바꾸는 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우선 그 밑에 있는 그 법들을 바꿀 수 있는 걸 막 바꾸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사회 분위기를 일으키고 그래서 나중에 헌법도 바꾸자. 헌법을 바꾼다 치면 또 국민투표를 하겠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 예스라고 승인을 해주면 법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에 관한 것도 미리미리 더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널리 알리고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뭐 남자 여자 왜 제3의 성도 있다 이걸 뭐 인지하게끔 받아들이게끔 이제 정리 작업을 하려고 이런 시도들을 하는 거죠. 여하튼 뭐냐면 이 법안에서는 제3의 성을 정의를 하고요. 근데 그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이런 말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제3의 성이라는 건 뭐냐 하고 여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2조의 4항, 5항입니다. 그래서 성적 지향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성별 정체성이라는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근데 이런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들이 선천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이것이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그 성적 지향이라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후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 그렇죠? 이건 남자와 여자 사이, 그다음에 같은 남자와 남자, 여자, 여자.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양성애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자하고도 섹스하고 여자하고도 섹스하는 그런 성을 안 가리고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맺고 싶으면 맺고 맺기 싫으면 안 맺고 하는 개인의 가능성을 뭐라 그래요? 성적 지향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고 성적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또는 표현을 말하는 거죠. 나의 성별은 뭐라고 하는 스스로가 인식하거나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남자인데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드러나는 건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느끼거든. 내가 여자라서 나는 여자라고 인식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는 여자입니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은 다르게 느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멀쩡히 남자처럼 생겼으니까 난 남자라고 저 사람은 남자네 하고 생각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다르게 얘기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게 불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일치할 수도 있고 불일치하는 이런 걸 다 포함한다는 거죠. 성별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은 선천적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는 뭐냐면 개인의 취향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제 90년대에 이 동성애 문제가 더 이렇게 확산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계속 확산이 되니까 정말 이 동성애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천적이냐 유전적이냐 아니냐 그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 논문이 나왔어요. 사이언스라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과학 잡지거든요. 거기에 논문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동성애 유전자가 존재한다. 이런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이런 것들을 옹호하는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였죠. 와, 그렇지. 이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취향의 문제가 아니고 야, 이건 유전적이다.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인권이다. 그러니까 다른 거하고 내가 뭐 피부색이 달리 태어난다든지 이렇게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인 거다. 그러니까 이건 인권이다. 그렇게 많이 주장들을 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 2000년대 들어와서 근데 얼마 전에 낸 논문이 그게 틀렸다 하고 그 논문을 취하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또 계속 논란이 많았죠. 근데 이제 재작년에는 더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나는 과학적 사실이, 그러니까 동성애는 선천적이 아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 얘기는 또 나중에 좀 더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아까 이제 그런 얘기했고 그래서 계속 문제가 돼서 2016년, 2019년에 그러니까 동성애에 관한 논문들이 한 200여 개가 되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발표된 논문들이 그걸 다 뒤져본 거죠. 그랬더니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은 타고난 것이다 라는 주장은 그걸 뒷받침하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 이렇게 하고요. 또 이 논문은 뭐냐면 이 논문은 그러니까 동성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한 50만 명이죠. 50만 명들의 유전체를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선천적이라고 하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한테 선천적이라면 어떠한 유전적인 증거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0만 명의 사람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 미국, 영국, 하버드대가 포함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난 건 뭐냐면 특정 유전자가 없다. 특별히 이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유전자 특징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차이가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미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남자, 여자는 이렇게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유전적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염색체 배웠죠? 남자는 XY 염색체로 해서 남자라는 이렇게 성징후가 생겨나고 또 이렇게 그다음에 여자는 X 염색체 두 개가 XX 해가지고 여자로 발현된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것이 남자 여자 성에는 남자하고 여자 두 가지 성이 있다. 이것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거고 자연적으로 드러나는 거고 그런 과학적 증거가 있는 반면에 동성애에 관한 과학적 증거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취향, 후천적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하고 개인의 취향이다. 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법안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을 만들면서도 이렇게 이제 감정적, 호의적, 개인의 가능성, 자신이 인지하는 성 이렇게 하면서 뭐냐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 제3의 성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한 과학적, 유전적 이렇게 근거가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른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굉장한 엄청난 초래를 이루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 조금 더 나중에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이 성별 정체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게 도입된 거, 특히 이제 요새 젠더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이제 옛날에 섹스라는 말을 썼어요. 섹스, 남자, 여자. 그러니까 섹스라는 거는 남자하고 여자를 구분하는 그런 단어를 많이 쓰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보다도 섬이 그러니까 서구, 미국, 유럽 그런 게 서구 사회에선 섹스 하면은 남자, 여자 그를 나타내는 걸로 많이 인식이 돼서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젠더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주디스 버틀러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59년생이에요. 나랑 나이가 같습니다. 지금 미국 버클리 대학 교수고요. 이 사람이 90년대에 퀴어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나의 성은 내가 정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동성애 문제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거든요. 근데 90년대에 또 이런 사람이 큐어 시러리라고 해가지고 이론적 근거를 좀 제공을 하고 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더 이렇게 기가 산 거죠. 그러니까 90년대 이런 큐어 시어리라고 하는 것, 이런 이론들이 나왔어. 이렇게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90년대 어떤 과학자가 동성애에 대한 유전적 증거가 있다, 과학적 증거가 있다, 그렇게 되니까, 동성애 옹호하는 측에서는 이제 기고만장한 거죠. 야, 이런 이론적 근거도 있고, 과학적 근거도 있다. 그래서 확 동성애 문제가 90년대에 폭발적으로 확 늘어난 겁니다. 근데 하여튼 이 이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남자, 그러니까 자기가 여기 내 성은 내가 정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남자다라고 주장하면 여자라도 남성을 인정해야 되고 나는 여자다라고 주장하면 남자라도 여자로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외모가 어떻게 생각을 한 것 없이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그걸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퀴어 세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어 사전 찾아보세요. 퀴어가 무슨 뜻인지 좀 이상한 게 이런 뜻입니다. 좀 그러니까 동성애가 이게 전통적인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거 아니고 좀 비정상적인 거죠. 이런데 이제 좀 비정상적인 이런 거죠. 직접 해석을 하면 그런 좀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내 마음대로 주장하는 거니까 뭐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상당히 많고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거는 뭐 레즈비언 이렇게 여자끼리 섹스하는 거죠. 게이는 남자끼리 섹스하는 거고 양성은 남자 여자 가리고 하는 거고 트랜스젠더는 남자인데 성전환 수술을 해서 여자로 또는 여자가 성전환 수술을 남자로 되고 이런 거죠.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인데 오케이? 사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젠더에 속하는 성은 성 정체성은 6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한번 쳐보세요. 퀴어 테어리 뭐 이렇게 하고 되면 쭉 리스트업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 중에서 뭐 나도 뭐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생각할 수도 없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하여튼 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젠더 플루이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성 정체성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제일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한 건 바로 이건데 나는 나는 아침에는 여자인 것 같고 저녁에는 남자인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성 정체성이라는 게. 그렇죠? 내가 이제 이렇게 나는 아침엔 여자인 것 같고 밤에는 남자인 것 같아. 그게 나의 성격적이야. 그래서 요한이가 아침에 나를 만났는데 나는 남자 취급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나는 요한이를 고소할 수 있고요. 요한이는 처벌받습니다. 징역 1년 살아야 되고요. 벌금은 1,000만 원 때려 맞아요. 근데 요한이가 거기 반성을 안 하면 난 계속 수를 고소를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요한이가 인정하고 반성할 때까지 계속 벌금 때립니다. 그게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내 맘대로니까 한 1년쯤 이런 모습을 살다가요. 이제 2021년서부터는 뭐야? 바꾸자. 난 바뀐 것 같아. 아침에는 남자, 저녁에는 여자. 이제 저녁에 태원 형제를 만났어요. 이제 태원 형제가 나를 여자 취급 안 하면 내가 태원 형제를 고소합니다. 고소할 수 있는. 조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고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왜 안 넘어가지? 이렇게.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굉장한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렇게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지 잘 모르는 거고요. 이게 모든 삶의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제 3조는 뭐냐면 그 이제 금지 대상의 차별 범위가 어디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등등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우리 피부색으로 이렇게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뭐냐면 이제 많은 것들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포괄이라는 말, 포괄적이라는 길에서 바로 그거고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뭐 이렇게 차별을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그냥 다 뭉뚱그려서 큰 틀에서 법을 만들자.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사실은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포함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꽁수를 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고 싶은 건데 요것만 두드러지게 하면 바로 드러나니까 이 전체에다가 묶어가지고 슬쩍 껴 넣은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적 지향, 내가 난 남자한테 끌린단 말이야, 난 여자한테 끌린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그 내용이죠. 근데 이제 뭐 사람에 따라서 뭐좀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난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난 좀 찬성할 수 없다.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 뭐 어떤 사람이 난 동성애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건 뭐 네가 선택한 상황이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어 해. 근데 나는 거기 찬성할 수 없어. 뭐 그렇게 내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 법은 뭐냐면 네가 그렇게 생각하면 너는 그건 차별이 되는 거니까 너는 처벌받는다는 거야. 그 양심의 자유를 법으로 제한하겠다는 거죠. 난 양심상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어. 근데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하겠다는 거죠. 본성적인 양심의 자유를 존중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거슬러 법으로 강제하였다는 것은 양심에 대한 반인권적인 법이다. 그래서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이 위배됩니다. 또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금지 대상에 또 뭐가요?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됐는지 그 상황이 어떤지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요. 동성혼을
그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허락한다는 얘기고요. 여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허락한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가족의 형태, 그 상황 그런 거 가지고 문제 삼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다음 뭐예요? 남자 일부 다체제도 되는 거죠. 남자 하나에 여자 몇 명, 또는 여자 하나에 남자 몇 명. 뭐 그렇게 해서 가족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그저기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말한 헌법 36조, 더 36조에 어떻게 해요? 혼인과 가족 생활은 뭐예요? 양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거예요. 위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이것도 헌법에 위배되는 조항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허락이 돼버리면 동성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다자성애 여러 사람끼리 같이 섹스하는 거, 그다음에 수간 동물하고 섹스하는 거, 근친상간 이렇게 자기 친척하고 또 형제 자매간에 섹스하는 것들이 다 합법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동물하고 섹스하고 싶다니까. 그렇게 자기가 천원하면 끝이에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난 내 동생하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래 하겠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되냐? 그러면 내가 부모를 수하면 부모는 처벌받는 겁니다. 이런 길을 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가지고 있는 윤리가 파괴되는 겁니다. 사회분태가 해체되는 거죠. 이런 데서 이것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는 이런 것에 좀 불편하다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범죄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역처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독재법이고요. 동성애 특권을 부여하는 법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뭐 장애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는 20여 개의 개별적 차별금지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하지 마자 했을 때는 좀 더 어떤 상황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좀 바운더리가 잡혀야 되거든요. 아무렇게나 다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또 여러 가지 개별적 20여 개나 되는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말자 했을 때는 그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렇게 따로 만들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범위를 어떠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런 데 차별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법을 만들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포함한 가운데 쓱 껴 넣어 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런 역차별 반대하는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고 역차별을 조장하는 건 이제 곤란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범법자로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을 차별하는 역차별법이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고 또 보면은 이제 성별 각 항목의 영역에서 성별 등을 이유로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이런 행위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하거나 주장하는 광고 행위. 그렇죠?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 안 되고 또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특별히 이제 금지 대상에 차별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이게 성별에 대해서, 성 정체성에 대해서 가지고 쭉 얘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특별히 이거를 다른 요인에 비해서 더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특권을 부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헌법 11조에 위배됩니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는데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법에서 평등하다는
헌법 11조에 위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건 헌법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데 또 위배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나는 A라는 종교를 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A라는 종교가 기독교로 합시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보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 동성애는 죄로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는 동성애는 죄로 생각한다. 그렇게 해서 동성애자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동성애자는 어떻게 돼요? 그 기분 나쁘죠. 내가 하는 것을 죄라고 그러니까. 그래 나는 뭐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가지고 수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는 거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가 성경에서 동성애는 죄다고 얘기했다고 고발당해서 징역 1년 살고 몇 천만 원씩 때려 맞고 예? 벌금 맞고 그러면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교회는 가면 안 되겠구나. 성경을 이렇게 제대로 알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뭐 어떻게 됩니까? 국민이 기독교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제한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헌법 20조에 위배된 거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져. 내가 원하는 종교를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선택하고 싶은데, 기독교를 선택하면 이걸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는 기독교를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유가 제한당하는 거죠.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적 진리에 따라 동성애 등이 특수한 성적 취향을 죄로 규정할 수 있으며 동성애 등이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정, 사회,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것이 차단되는 겁니다. 그것이 금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 20조에 또 위배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헌법 37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선 국민은 자유와 권리가 있죠. 그런데 이 자유와 권리가 공공의 복리에 좀 저해를 가져온다면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헌법 37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 동성애는 에이즈 전파 등 여러 가지 사회적인 폐해를 끼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선에서 이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또한 헌법의 37조에 위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오케이?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한을 두면 안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문제에 포함시키려고 보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내 개인의 선택이 아니고 선천적으로 주어진 거다. 그러니까 이건 불가항력적인 거다. 그러니까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가지고 주장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90년대에 이제 그런 유전적인 증거가 있다. 그런 논문이 발표되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이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다시 증명이 됐고, 증명이 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31조에 가면, 그러니까 교육 기회의 차별 금지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성 정체성을 이유로 해서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거, 입학하는 거, 편입하는 것 등에 제한이나 금지하거나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성별 등을 이유로 전학, 자퇴, 퇴학 등을 강요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교육 기회가 주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니까 당신은 이 학교에 못 들어옵니다. 당신은 좀 자퇴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편입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제한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내용의 차별 금지. 교육 내용에도, 이렇게,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한다거나, 동성애를 빼고 얘기한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격증이나 교육훈련 등에서도
또 이렇게 또 동성애를 빼고 이렇게 뭐 어떤 자격증을 만든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또 헌법 10조에 위배됩니다. 헌법 10조는 뭐냐면 모든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런 권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좀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는 내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건전한 성인을 교육받기 원하는데 학교에 가면 맨날 동성애도 맞는 거다. 어? 정상적인 것처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그게 나는 내 아이가 그런 걸 잘, 제대로 된 거라고 교육받는 것 자체가 나는 굉장히 불만스러운데, 오케이? 학교에 보내면 그걸 교육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로서 어떻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는 거잖아요.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학교 보내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어떡하지 고민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동성애자 등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모든 국민, 많은 국민들이 행복 추구권이 제한되는 거죠. 역차별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헌법 10조에 위배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교육기회 금지니까 예를 들어서 신학교는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이렇게 목사님들을 또 이렇게 양성하는 학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 있으니까 이거 성경에 동성애가 죄다고 성경이 얘기한다. 그걸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교는 무조건 다 범죄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교회가 말살되는 거고 결국 종교 탄압이 되는 거고요. 또 뭐 어떤 모든 그러니까 교육기관에서 동성애를 제대로 가르치니까 유치원, 초, 중, 고에서 다 동성애 뭐 성정한 교육들을 다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아동,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과 성적이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에는 아무런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교육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는데 동성애도 정상적인 거고 너 동성애 하고 싶어? 그럼 하면 돼. 문제 없는 거야. 너 네 생각에는 남자에 끌리는 거 같니? That's fine. 네, 괜찮아. 너 여자한테 끌리는 거 같아? 괜찮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중고등학교 생활 다 해봤지만 우리나라는 여자 중학교 남녀 공학이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또 남자 중학교.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동성하고 이렇게 더 어울리는 게 더 많고요, 쉬워요. 그러니까 여자면 자기 여자친구랑 다니고 놀고 하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아요. 근데 이제 뭐냐면 동성애 너 여자하고 이렇게 긴밀하고 성관계를 갖는 것도 정상이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이건 난 여자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남자 또 남자를 좋아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미 중고등학교에서 그런 것들 많이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2019년에 에이즈 감염이 한 1000명이 넘었는데 그 63%가 20, 30대.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죠.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쭉 교육을 하면서 특히 젊은 여러분들 나이 사람들이 에이즈에 감염되는 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은 사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청소년이죠. 청소년 여자아이가 남자로 정하고 싶다고 하는 게 지난 8년 사이에 15배가 증가했어요. 그렇게 하고 영국은 최근 10년간 나는 트랜스젠더인 것 같다.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40배가 증가해요. 이게 뭐예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프랙티스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청소년기의 성적 수준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2020년입니다. 6월달 4개월 전이죠.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니까 트럼프 전 정부에서 성별은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다. 이렇게 나중에 너네가 선언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다. 하고 이렇게 이런 법을 통과시켜 버렸어요. 이런 면에서 참 트럼프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는 행동과 말들 많이 하지만 참 상당히 그 성경적인 면이 있어요. 그런 면을 보면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면도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56조가 벌칙입니다. 벌칙인데, 그래서 위반하는 사람들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렇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상천만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이거 지속적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동성애자를 이렇게 굉장히 동성애에 대해서 그 동성애자 하는 사람 보고 당신 그 죄짓거니까 당신 회개하고 돌아서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난 이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았다. 그래서 동성애 그 단체에다가 시민단체에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시민단체가 일어나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전부가 다 해가지고 이렇게 일대 다수로 나한테 고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벌금은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억대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라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겠어요? 없겠죠. 그래서 뭐예요? 동성애에 관한 한 다른 말 하지 마라. 그러니까 전체주의로 가는 거예요. Okay?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 성적 취향을 가지는 위험성이 있기에 가정, 사회,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탄압하는 거고요. 대다수의 국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손해배상을 책임을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그건 바로 뭐냐면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전체주의로 가는 거죠. 자유민주주의는 뭐 아까 말한 것처럼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학문의 자유, 종교의 자유 이런 것들이 보장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가 기본적인 이렇게 백그라운드고요. 기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래서 자기 그만큼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하나의 속성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하다 보면 상대방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적당한 바운드리를 쳐놓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십시오.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십시오.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인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내 보기에는 분명히 이거는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는 거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반대해야 돼. 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 의사표현을 막아버리는 거. 그건 뭐야? 전체주의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로 가는 거고 공산주의로 가는 겁니다. 이 법의 위험성이 거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법에 따르면 이제 법 집행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피해자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 그 차별금지법 피해자가 이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해서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고소가 어디다 하냐면 국가인권위원회에다 해요.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옹호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하면 국가인권위에서는 동성애 피해자가 들어오면 다 판단을 해서 이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판결하세요 하고 법원에 얘기를 하면 법원은 그것 따라 판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렇게
일종의 사법기관이 되고 법원 위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피해를 입어서 나 피해를 입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고소하겠다, 가해자를 고소하겠다, 뭐 이럴 때 배경은 어떻게 돼요? 고소하는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제 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은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그거를 어떤 면에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하는 거를 이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해자가 모든 걸 증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태원이가 나를 이렇게 나를 이제 나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어요. 내가 태원이를 국가인권위에다가 고발을 하면, 이렇게 그러면 태원이가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은 정신적인 피해를 안 입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고소 고발에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태원이가 나를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정신적으로 피해받았다. 그런데 내가 피해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태원이는 내가 피해를 안 받았다는 걸 태원이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걸 태원이가 어떻게 증명하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이렇게 느꼈다는 거를. 그러니까 뭐예요? 고소가 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말이 안 되죠. 좀 빨리 가야겠네요. 왜 안 넘어가지? 그래서 하여튼 지금까지는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했고요. 이제 통과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들이 있나, 폐례 사례를 중심으로 좀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가정 파괴. 그래서 이건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요. 남자 하나에 여자가 두 분이 이렇게 해서 이걸 하나의 맺고 가족으로 하겠다. 이런 걸 인정해달라.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여자는 이렇게도 하고, 이건 양성이죠. 이렇게도 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뭐, 이렇게 동성애도 괜찮은 거다.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나 아빠 나 성전환 하고 싶어. 그때 아빠가, 야, 그건 아니지. 넌 남자야. 뭐, 네가 무슨 여자라고 여자로 바꾸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빠가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뭐야? 아빠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미국에서 때문에. 또 캐나다에서도 온타리오주에서도 자녀의 성전을 반대하는 부모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이 통과시켜집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이것도 교육 파괴. 그러니까 유대인 학교였거든요. 그리스 정교회의 유대인 학교. 근데 3살짜리, 거기서 이제 유아원이죠. 유아원에서 동성애 안 가르쳤다고 학교를 폐쇄시켜라. 3살짜리에게 동성애 교육을 안 시켰다. 그래서 학교를 폐쇄시켜라. 교육이 파괴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동성애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뭐 성이 여러 개다, 젠더에 대해 얘기하니까 어떤 학생이, 크리스찬 학생이었나 보죠. 아니, 성은 남자, 여자 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건 아니다. 네가 틀렸다. 얘기하고 계속 그 학생이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니까 학교에서 퇴학당합니다. 교육이 파괴되는 겁니다. 이건 캘리포니아의 성교육 지침서입니다. 그렇죠? 이건 뭐예요? 여자, 남자, 남자. 다 정상이다. 저희는 학문성교, 남자, 섹스 할 때 학문성교. 뭐, 자위하는 거, 다 이게 정상적인 거니까 괜찮은 거야. 이렇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게 되면 완전히 이상한 인격적으로 파괴가 되는 거죠. 또 직업 파괴. 여러분 이런 얘기 좀 들어봤을 겁니다. 동성 커플이 와서 케이크 만들어 주세요. 난 양심상 못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성 커플이 수를 했죠.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6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어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고요. 결국은 그 케이크 가게 주인이 승소를 했죠. 6년 동안 법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이런 농장인데 동성 커플이 와서 결혼하게 해서 농장 좀 빌려주세요. 아, 난 양심상 못 빌려주겠습니다. 1,300만 원 벌금 맞은 거고요. 이분은 또 보스턴에 있는 의사죠. 의사인데 동성애가 위험합니다. 라는 걸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이거는 해고당했습니다. 그래서 직업이 파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업 이렇게 동성애에 관해서 그 적극적인 얘기하기고 힘들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성별 파괴. 이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건 남자같이 보이죠.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니까 하고 운동 경기에 출전한 겁니다. 미국에서 있던 일이에요. 청소년 여자 육상 경기에 남자가 나간 거죠. 그건 누가 이겨요? 남자가 우승하겠죠. 근육이 다른데.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여성 격투기에 남자였는데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해서 이 여자처럼 되고 근육 보세요. 이 근육. 그래서 싸워가지고 이 여자의 두개골이 파괴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여성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죠? 남자인데 난 여자라니까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거예요. 거기 있던 10대 소녀를 폭행한 겁니다. 이런 성별이 파괴돼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것이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는 거고 일어나겠죠.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동성애 전환금지가 치료됩니다. 동성애를 하다가 이렇게 동성애에 빠졌다가 탈동성애 하는 꼭 정상적인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기회가 차단되는 겁니다. 치료 금지. 그러니까 동성애자들 스스로가 피해자가 됩니다. 젊을 때 이런 성적인 욕망 때문에 동성애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오고 몸이 망가집니다. 항문은 이제 배설하는 데 쓰이는 몸체의 기관이지 섹스하는 데 쓰는 기관이 아니거든요. 다 몸이 망가집니다. 정신이 파괴되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파트너가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섹스 때문에 만나는 관계이기 때문에 파트너가 여러 명이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성병 많이 걸리고 정신적으로 또 육체들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큰 피해자는 동성애자. 목사님이 동성애 반대 서기했다고요. 잡혀가고요. 또 어떤 전도하다가 또 잡혀가고요. 종교가 파괴됩니다. 그다음에 이거죠. 청소년 사역자로 이제 공고를 냈는데 동성애자가 지원했어요. 당신은 성경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뽑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그랬더니 영국에서 일어난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을 청소년 사역자로 사용하지 않는 건 차별이다. 종교가 파괴되는 겁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파괴되는 거고. 그것은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가?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볼게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게 금년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2001년서부터 벌써 20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인권의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만들었죠. 이제 남자 여자의 차별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많이 해소시키고 이렇게 또 다른 면에서의 인권 문제도 해결하고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그 안에 뭘 넣었어요? 성적 지향을 넣습니다. 이게 좌파
이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취소를 했어요. 다 뭐냐면 좌파입니다. 노회찬, 권양주, 김재현, 김한. 2018년에는 개헌 시도였지만 실패했죠. 2019년 또 하고 2020년 또 뭐. 왜 이렇게 하느냐. 근데 개헌을 실패했어요. 근데 개헌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동성애를 늘려고 했거든요. 성병 정체성. 근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2018년에 국가인권기본계획이라는 것에서 헌법을 못 바꿨지만 정책적으로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이 뭐야? 32조입니다. 국방 예산이 얼마인 줄 압니까? 한 50조쯤 됩니다. 국방 예산이 뭐 굉장히 큰 돈이죠. 근데 거기에 60%쯤 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동성애 옹호 정책을 쫙 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화 만드는 거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익숙하게 만드는 거고.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인정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헌법도 바꿀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도 이렇게, 이렇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번 내가 어떤 인권조례에 좀 반대해 주세요. 또 가서 반대 서명도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많이 올렸죠. 그런 것들이 참 이런 정부에서 이런 국가인권기획 하에서 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그런 이제 이런 그 법들을 만드는 거죠. 지자체에서 인권조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뭐냐 하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떻게 되면 200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산업혁명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1760년대 18세기, 19세기 일어난 혁명인데 영국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18세기 중반서부터 19세기 초반까지 영국에서 시작되었고요. 기술혁신과 새로운 제조경제, 증기기관이 나오고 기계가 만들어지고 그걸로 해서 막 물건들을 생산해내고 그런 거죠. 처음 시작은 영국이었지만 18세기 이후부터 19세기 이후부터는 또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요. 유럽으로 퍼져나가겠고 그래서 사회 경제 등에 큰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자본가, 노동자 이런 계급들이 생겨난 거죠. 지금도 뭐 빈부격차가 많이 문제가 되죠. 근데 이때는 그것이 더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포스터가 굉장히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요 밑에 맨 밑에 노동자들입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하지만 결국 그 대가를 누리는 것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다. 이런 거죠. 자본주의 그들은 우리를 통치하고 속이며 죽이고 우리 대신 음식을 먹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를 위해 일하며 모두를 먹여 살린다. 노동자들이 한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자본과 노동과 사이 이제 이런 알력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자본주의의 이제 큰 문제점인 거죠. 이게 기본이 뭐냐면 결국은 인간의 죄성이고요. 인간이 가지는 탐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뭐냐면 칼 막스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에서 출생했고요. 말년에 영국을 간 거예요. 영국을 가서 굉장히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고. 근데 영국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걸 피부로 너무 많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예, 그러면서 이제 공산주의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정치와 사회적 사상에 관한 이념이 바로 공산주의인데 이제 신은 없다. 모든 것은 다 물질이다라는 것을 출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본주의의 굉장히 문제점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기본적으로 모순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지적하면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자본주의는 멸망할 거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면 그 뭔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고 다 같이 공유하자. 이렇게. 사유재산 개인이 소유하는 건 없는 거다. 이렇게. 다 같이 만들어내고 다 같이 하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굉장히 그럴듯하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이 만들어내고 못하는 사람은 좀 조금 만들었지만 같이 공유를 해서 이렇게 빈부의 격차를 없애자. 그러니까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좋죠. 그래서 이제 칼 막스가 죽기 전에 예언을 했어요.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재 상황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노동자는 국가를 무너뜨리고 유럽 전역에서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건설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 사람은 죽었죠. 근데 1차 세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공산주의 국가가 안 생겼죠. 놀랍게도 노동자들이 자기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나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자들이 마르크스 예언이 실패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왜 실패를 했지? 왜 실패를 했는가? 이게 뭐냐면 서구 문명이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유럽의 이 2000년 역사가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베이스로 돼 있고요. 거기에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서구 문명입니다. 이게 컬처를 바꾸지 않는 한 힘든 거구나. 그냥 혁명적으로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공산 마르크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게 된 건 뭐냐면 서구 문명을 지워버려야 된다. 서구 문명을 무너뜨려야 된다. 서구 문명을 무너뜨린다는 뭐예요? 기독교를 파괴해야 된다.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차례도 문제가 있지만 이거의 기본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기독교를 파괴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한 거고요. 또 그 무렵에 이탈리아의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또 천문자적인 사람인데,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시스템만 바꿔서는 이룰 수 없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문화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서구 문명을 깨뜨리는 전략을 해야 된다. 이게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살았던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무렵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 이 사람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저겁니다. 무당입니다. 무당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교회를 파괴시켜야 된다. 기독교 파괴 10대 전략이라는 걸 사람이 제창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 시스템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제외해라.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해라. 기독교적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프리 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를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이 있는 개념을 파괴하라. 동성애를 확산시켜라.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반기독적 가치를 선전하라. 종교 통합운동을 일으키라. 이 내용을 법제화하라. 이런 것들이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죠. 진화론, 학생 인권제로 차별금지법 이런 거에 대한 거. 학생 인권조례 들어보면 학생의 권리만 들어가 있죠. 책임이 하나도 없고요. 부모와 교사의 권한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가정구조를 파괴하는 거고요. 낙태법 이런 거 있죠. 결혼 개념, 평생 결혼의 개념 파괴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거고요. 종교 통합 운동이 WCC입니다. 법제화하라. 지금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좌파가 들어온 정권들은 이런 내용들 다 법제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68년에 68혁명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좌파, 공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던 개혁운동입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모든 금지하는 것을 없애고 새로운 기준을 만든다는 것이고, 이는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준, 모든 도덕, 모든 가치를 뒤집어버린
지금까지 있던 모든 기준과 도덕 가치는 뭐예요? 서구 문명입니다. 서구 문명이니까 서구 문명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입니다. 성경적 가치. 이런 것들을 다 파괴하는 거죠. 모든 금지하는 거. 그러니까 도덕적 윤리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도덕적 윤리. 넌 이건 도덕적 윤리라는 게 그거잖아. 이건 하면 안 돼. 그렇지. 결혼 안에서만 섹스를 하는 거야. 결혼 바깥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남자 여자 섞으면 안 되는 거고 여자 여자 섞으면 안 되는 거지. 이성 간에 섹스하는 거다. 그러니까 다 이런 도덕적 윤리죠. 그런 것들 금지해놨지. 그게 아니다. 그거를 금지하라. 이게 위파령입니다. 그래서 그때 나온 게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많이 들어봤죠? 그 개념은 68년에 나온 겁니다. 이게 뭐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개념은 뭐야? 모든 금지를 금지한다.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이 요새 말로 하면 뭐야? 이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이 개성을 중요시하고 그래? 네가 이거 하고 싶어? 그럼 해. 그럼 되는 거야. 그런 얘기 많이 듣죠?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당시에 이 혁명은 실패한 거였지만 이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고요. 그런 와중에 또 아까 근데 이제 공산주의의 근본적인 실패 원인은 소유욕을 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뭐 내 거를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같이 소유한다. 그래서 개인의 사유 재산을 부인한 거죠. 그 때문에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공산이니까 이 소유욕을 없애야죠. 이걸 허락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대신에 그럼 뭔가 새로운 유인책을 준 게 뭐냐면 성욕을 푸는 겁니다. 섹스를 푸는 겁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섹스해. 그렇죠? 사유재산을 못 갖지만 섹스는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대립구도는 뭐냐면 사유재산은 안 되지만 섹스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고요. 서구 문명은 뭐예요? 사유재산은 인정하죠. 그렇지만 윤리체계가 성경 기반으로 한 윤리체계가 있는 두 개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얘기한 이 사람이 이렇게 큐어스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이제 성역을 넣어서 이렇게 동성애를 계속 드라이브하고 그 다음에 뭐 자유연애 이렇게 그다음에 그에 확전돼서 동성애 이런 쪽으로 계속 밀고 오는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고 그런 가운데 이제 아까 얘기한 퀴어 세어리가 90년대 들어오고 또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난다. 유전적으로 또 동성애에 유전자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동성애 문제가 확산되는 거죠. 이론적인 좋은 이론을 제공하고 또 과학적으로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고 나오고 그러니까 이 동성애 문제가 확 확산되면서 또 아까 90년대 이때 이 혁명은 뭐 일회의 사건으로 끝났지만 이 사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알고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 와중에 또 공산주의가 또 한국에 들어오고 그렇죠. 한국에 일제 36년 해방되면서 나라가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로 남북으로 갈리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공산주의, 자유주의 이런 좌우 이념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또 특히 이제 좌파 쪽에서는 동성애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거기 녹아 들어온 겁니다. 공산화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동성애 이슈가 녹아 들어온 거죠. 그래서 대충 이제 정리를 하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우리 법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위헌 요소가 많고요. 그 폐해 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것이 그게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없어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동성애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하게 사회적 폐해를 유발합니다. 특히 에이즈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는 것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렇죠? 동성애는 선천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자기의 선택 사항이고요. 성적인 자기결정권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과학적 증거가 없는 거고, 사회적 폐해가 에이즈 확산도 되지만 또 그러니까 사회적 폐해를 주는 흡연, 마약, 도박 같은 거는 반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이런 사회적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좀 막아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동성애는 인권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인권이다라고 인권의 문제를 지켜가지고 쓱 넘어가려고 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 동성 사람은 인권은 보호해야 되지만요. 동성애, 동성한 성행위 저는 반대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고요. 사람은 사랑을 해야죠. 그러나 그 행위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고요. 이거 교회의 입장은 바로 이게 교회의 입장입니다. 동성애 사람,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 그 사람은 나중에 파괴가 될 거니까, 인격적으로. 그래서 도를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자.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인다고 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알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이런 진평원에 들어가서 좀 반대 서명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런 뭐 지난주에 나눠준 그런 전단지를 가지고 좀 퍼뜨리는 겁니다. 굳이 사람을 잡아서 설득하고 그 사람을 납득시켜라. 뭐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하면 좋은 거고요. 그렇지 못하더라도 그냥 나눠주면 한번 보세요. 굉장히 이상한 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눠주고 뭐 또 차에다가 꼽아놓고 또 우편함에 넣어놓고 그것만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할 때 그 연결 포인트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동성애를 반대하면 처벌을 받는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요, 오히려 굉장히 서로 공감을 하면서 얘기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 동성애 하겠다 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겠죠. 그 사람의 선택사항이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선택한 것만큼 나도 동성애에 대해서 내가 동의할 수 없다. 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처벌한다고 그러면 그건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요. 그러면 거부감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좀 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지. 오케이. 잘 들었습니까? 좀 도움이 됐습니까? 그래서 조금, 좀 남한테 좀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좀 이걸 제대로 알아서 내가 얘기한 것처럼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겁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해보고, 안 되더라도 이렇게 나눠주면서 한번 보시고, 생각보시고 한번 반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작지만 굉장히 중요한 행동입니다. 지금 10시 반이네요. 너무 많이 오래됐죠? 예. 오케이. 그러면, 오케이. 그래, 그럼 오늘,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 여기서 모임을 좀 마치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같이 한번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기도를 하고, 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들은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를 하고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알았습니다. 주님, 이렇게 무서운 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알려지게 하시고, 오늘 배우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거를 더 잘 알아서, 또, 주님, 또 이것이, 완전히 폐기되도록, 여기 조그마한 일들을 각자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또 늦은 저녁에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부족한 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 주께서 또 그들을 주께서 세워주셔서 또 동성애 관련된 반대에 관련돼서 이들이 그 나름대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형제 하나 한 분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지금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독소 조항과 폐해들을 알게 하시고 또 좌우 진영 논리에 따라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나라의 도덕적으로 바로 서 있고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정체성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 부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폐기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또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 기도 시간에 이렇게 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기도도 하시고 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좀 행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오늘 자료 말고 또 좀 정리된 자료가 있으니까 내가 단톡방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좀 보면은 좀 더 이해가 좋아지겠죠. 오케이. 오늘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바이바이. 예. 바이바이.